4월 한 달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4월에 읽은 책을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는 이달에 읽은 책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4월에 4월이 아빠한테는 바쁜 달이었어요. 단독 리뷰 영상도 많이 업로드를 못했는데요. 평소보다 책을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제 두 번째 책 출간일이 5월로 정해지는 바람에 출간 준비하느라 시간을 많이 사용했어요. 곧 출간 소식과 함께 리뷰 영상으로 제 책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달에는 총 6권의 도서를 읽었는데요. 경제 경영 1편, 에세이 1편, 문학 2편, 인문 2편입니다. 각 도서의 한 줄 평과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4월에 읽은 책 첫 번째는 직무의 종말입니다.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도서입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된 2024년 5월 현재 AI에 관한 대중의 충격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졌죠. 작년에는 챗GPT 굉장한 이슈였잖아요. 책도 거의 막 쏟아지는 수준으로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인공지능의 약점을 다룬 챗GPT의 거짓말,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다룬 AI는 양심이 없다, 이런 책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저는 사용 방법에 관한 실용서보다는 개념이나 마인드 쪽에 조금 더 흥미를 느끼는 편입니다. 물론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읽었어요. 그래서 아이 숙제할 때 대중의 충격이 약해졌다, 이거는요, 자연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공존하는 것이 그리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라면 곧 더 자연스러우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글쎄요. 빛이 있기에 그림자가 존재하듯 인류에게 전하는 빛과 같은 편리함이 동시에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라는 그림자도 만들어냅니다. 이미 수많은 가게에서 키오스크가 종업원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들고 있는 책 직무의 종말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AI와 로봇이 인류를 대체하기 시작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책을 집필한 최준형 저자께서는 2019년부터 AI 채용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든 분이라는 거죠. 2019년이라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인류의 삶이 원격, 비대면으로 대체되기 시작하던 그 즈음이죠.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인공지능과 공존해야 할 것인가? 직무의 종말, 이 책은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종말이래요. 국어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계속된 일이나 현상의 맨 끝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직무는 끝났다, 이 얘기죠. 저자께서는 프롤로그를 통해서 작품 네이밍에 굉장히 고민했다는 말을 전하는데요. 직업의 종말로 할지 직무의 종말로 할지 저는 이 부분에서 저자가 굉장히 분석적인 인물일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직업과 직무의 차이, 명확하게 설명은 못하더라도 어렴풋이라도 예상할 수는 있잖아요. 이 책은 이렇듯이 조금 더 세밀한 단위인 직무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앞서서 저자께서 매우 분석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목차만 봐도 드러납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관해서 적당히 문제를 제기한 뒤에 그냥 솔루션만 제안해도 될 만한 주제임에도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직무의 위상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매우 차근차근한 접근 방식입니다. 제 1장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제 2장부터 제 5장까지는 다양한 직업, 직무에 관한 분석을 제공하고요. 6장에 이르러 전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가 이야기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인공지능 사용법을 다룬 실용서보다는 개념이나 인간의 마인드 쪽을 다루는 도서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더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이 책의 저자가 빛으로 인해 만들어진 그림자를 다시 빛으로 상쇄시켜버릴 만큼의 지식과 이야기 솜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떠올렸거든요. 자칫하면 지루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다가 다양한 직업과 직무가 등장하기 때문에 독자가 자신과 관련해 있는 일부 파트에만 공감할 수도 있을 그런 소재들을 나열했죠. 그럼에도 저자가 제공하려는 솔루션까지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요거는 지식하고 이야기 솜씨가 모두 필요한 일입니다. 칭찬합니다. 작품이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목차를 소개하는 정도로만 진행을 했고요. 이후에 단독 영상도 고려해 볼게요. 이 책의 한 줄평, 경제 경영서로 포장된 자기계발서. 4월에 읽은 책 두 번째, 영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소설가인 데니얼 디포의 1772년 소설 전염병일지입니다. 열린 책들 세계문학 시리즈 285번 작품으로 순서로만 보면 제가 지난 1월에 소개시켜드렸던 오이디푸스 왕보다 앞에 있는 작품입니다. 네, 처박아 놨다가 이제야 읽었습니다. 혹시 저자 이름 딱 듣고서 대표작 떠올린 분 있으실까요?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작가 데니얼 디포, 국내 독자들에게는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죠. 제가 읽은 전염병일지는 그런 작가의 네임밸류에 비하면 유명세가 약한 작품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어려워요. 소설이라고는 하지만 르뽀에 가깝거든요. 그 주제는 매우 직관적인 제목 덕분에 금방 캐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패스트라는 전염병이에요. 1665년 런던을 비롯한 영국 전역을 덮친 패스트의 발생과 진행 상황을 기록한 소설인데요. 애매합니다. 출간 당시에도 이 작품이 소설이 아닌 익명의 시민이 남긴 기록, 이렇게 읽혔다는 해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만큼 실제로 일어난 일들, 예를 들면 행정명령이라던가 예방수칙, 교구별 사망주보, 처방전 이런 것들이 마치 자료집처럼 엮여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기 전에 우리라면 분명히 읽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익숙하게 느껴지는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읽는 어려움은 확실히 덜했습니다. 게다가 작가가 패스트라는 재난의 상황을요, 인본주의 서사로 풀어갔다. 요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출간 당시만 해도 전염병은 신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적 해석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시절에 인간 자체를 중심에다가 딱 두고 재난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사회 전반의 도덕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책으로 담아 출간했다. 신선했겠죠. 그번에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차가 있음에도 작가의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 공감을 전하기 좋다. 여기에서는 씁쓸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전으로 분류되는 거겠죠. 이 책의 한 줄 평, 3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비슷하구나. 4월에 읽은 책 세 번째, 엄마에서 나로 리부트입니다. 왠지 어색하죠? 맞아요. 저랑 연결점이 마땅치가 않을 제목인데요. 이 책은 무려 10명의 엄마 작가들께서 공저한 작품입니다. 게다가 모두에게 데뷔작인데요. 이 책과 저와의 연결점은요, 글쓰기 그리고 나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쓴 책인 고전의 고전을 읽어보셨거나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 저를 만나보신 분이라면 제가 나라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 아실 겁니다. 세상의 중심을 나로 맞춰야 한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자. 제가 늘 입에 달고 사는 얘기고 제 삶의 중심 메시지라고 자리 잡은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엄마에서 나로 리부트, 이 책을 집필한 작가님들은요, 그동안 엄마로만 살던 분들입니다. 한희아, 김수지, 김은성, 김은정, 안은정, 여진미, 장미희, 장연애, 정은숙, 조혜령, 이렇게 모두 자신의 이름이 있음에도 누구누구 엄마 그렇게 불리면서 그 호칭에 대한 책임감으로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우리의 마음속에 동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가려져 있었다, 이런 표현처럼 그 표현은 이 책에 나옵니다. 엄마라는 단어 뒤에 나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걸 드러낼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글쓰기였어요. 저도 작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책도 쓰고 칼럼도 여러 편 쓰면서 매번 느끼는 거는요, 이 글쓰기라는 행위가 나하고 얘기하기에 정말 좋은 수단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 글의 장르가 에세이라면 그 임팩트는 더욱더 거대해지죠. 일, 역할,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벗어던진 인간 자체, 바로 나를 글쓰기를 통해서 만난다면 글을 쓰다가 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진짜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 걸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오프라인 과정을 통해서 글쓰기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과물을 내놓을 단계는 아닌데요. 수강생분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를 쭈뼛쭈뼛 어색해 하시다가 점점 말이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마이크를 뺏어야 돼요. 그렇게 산재해 있는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야기가 되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고요. 그런데 제가 함께 하고 있는 반이 아니라 다른 데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완전 진심으로 쓴 글들만 모였겠구나. 그래서 읽었고요. 제 생각이 빗나가지는 않았더라고요. 작품에 담긴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일까? 이거는 뭐 제목만 봐도 충분히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분의 작가님들께 글자 하나, 마침표 하나까지도 정말 소중할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입돼 주신다면 데뷔작을 출간한 작가님들께 큰 응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책 한 권에 10명의 이야기를 담느라고 각자의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서 독자들을 만날지 더욱 기대가 돼요.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이 책의 한 줄평, 용기 있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4월에 읽은 책 네 번째, 미국의 작가 하퍼 리의 1960년 소설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하고 다음에 이어서 소개해드릴 작품들은요, 4월달 오프라인 강연에서 주제도서로 사용하려고 다시 정독을 했습니다. 자세한 리뷰는 여기 카드통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 4월 강연에서는 앵무새 죽이기와 더불어서 미국의 작가 마거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조 자료로 사용을 했는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너무 두꺼워서 다시 정독을 하지는 못했고요. 앵무새 죽이기는 다시 정독을 했어요. 이 작품은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 직후를 배경으로 엘러베마주에 위치한 메이콤이라는 가상의 마을에서 벌어지는 백인과 흑인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실제 엘러베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고 흑인 인구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더불어서 미국의 양심이라 불리기도 하는 마틴 루터킹 목사가 처음으로 이름을 떨친 곳이기도 한데요. 차별에 관해서는 의미 있죠. 과거 그 마을에 살았던 성인 여성이 화자로 등장을 해서 자신의 6살 때부터 3년간의 기억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 이야기는 백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흑인과 그 흑인을 변호하는 백인 변호사를 등장시키는데요. 차별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를 어린이의 시선을 통해서 가벼운 문장으로 서술합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는 꼭 읽어야 할 책 리스트, 그런 데에 거의 매번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이런 카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당시 미국 남부와 북부의 사정이라던가 미 연방의 정치적 상황, 인종 갈등에 관한 굵직굵직한 사건 등 이야기의 가지가 굉장히 넓게 뻗어가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읽어보시길 추천할 만하고요. 입만 벌리면 자동으로 명언을 쏟아내는 명언 자판기, 에티커스 핀치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도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 책의 한 줄평, 아직 멀었다. 4월에 읽은 책 5번째와 6번째는 묶어서 설명할게요. 아비투스 그리고 엑설런스입니다. 이 두 권의 작품은 앞서 소개시켜드린 앵무새 죽이기, 이 작품의 생각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 이 이슈를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자 읽어본 책인데요. 책을 읽으면서 생각 정리도 많이 하고 강연할 때 이야기 준비도 많이 했는데 정작 강연에서는 다루질 못했습니다. 조금 더 노련한 시간 조정 능력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두 작품은 차별이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라는 의문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작품입니다. 우선 아비투스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구별짓는다는 겁니다.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이자 계층 및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이다 라고도 해요. 좀 어려운데? 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궁금해하던 차별, 이거는요. 각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10만 원이라는 돈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에게 전하는 가치와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에게 전하는 가치는 다르겠죠. 이렇게 그 아이들은 환경에 따라 모두 그것을 당연하게 느끼면서 자란다. 그리고 이후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과 그 가치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긴다. 나한텐 당연한 건데 너는 왜 안 당연해? 바로 이런 자연스러운 구분이 차별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책을 보셔야 돼요. 이 책의 저자는 도리스 메르틴이라는 독일 작가인데요. 이 책의 제목은 아비투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개념을 최초로 주장한 인물은 아닙니다. 이 개념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웨라는 인물이 자신의 저서인 구별짓기를 통해서 최초로 주장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관해서 제대로 알아보려면 구별짓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아비투스라는 단어를 먼저 접하고 그 뜻이 참 그럴싸하다 이런 생각에 같은 제목의 책을 골라서 펼친다는 것이 이 책을 펼친 겁니다. 이 책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차별에 관한 이야기, 요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인간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인간의 탁월함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요거를 각각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부 공감했습니다. 책을 읽고 전부를 공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 2권, 이 중에서 특히 아비투스 여러분께 읽어보시기를 추천할게요. 인문서인 동시에 자기계발서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비투스와 엑설런스의 한 줄평, 얘네들은 아비투스 응용편, 기본편은 구별짓기를 읽어보세요. 네, 여기까지가 2024년 4월 이달에 읽은 책 6권 소개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